건설잡이하고서 고성이남하고 싸우더니 뭐 결국에는 이제 2시간 반 동안 서로 팽팽하게 싸우다가 결국 뭐 이제 장애 아빠가 나오셔서 뭐 어쨌든 절도 하시고 엄마도 무릎도 꿇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거의 그 설명이 또 파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그냥 이제는 전 사실 좀 무섭담해요. 하도 당하니까. 동대문 때는 처음에 그게 참 격렬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대문을 저희가 한 6개월 이상 싸우다가 이번에는 이제 서초학교 때 지금 강서학교 때문에 싸우는데 서초학교가 무산된 건 아시나요? 서초학교 아니 무산된 게 아니라 서초학교 설명회가 무산된 건 아시나요? 서초구의 구의장 자유한국당 구의장께서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특수학교를 지어주면 우리한테 뭐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동네에 종상향을 토지에 대한 종상향을 요구하시면서 설명회 그 입장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구의장 때문에. 제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예요. 구의장 나쁜 놈이라고. 아니 특수학교하고 토지 종상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요. 하수 처리장이나 쓰레기 배출장을 설치를 해도 종상향 안 시켜줘요. 그런데 특수학교가 무슨 유해시설도 아니고 장례시장을 지을 때도 종상향 안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가 무슨 유해시설도 아니고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종상향을 시켜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특수학교 설립 못한다라고 나선 게 자유한국당의 여기 서초 구의장이세요. 그래서 왜 그런 짓들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름 누구죠? 이거 구의장 누구예요? 이거 한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해서 저희가 학교방에도 사실 사진까지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사실은 위에 시설도 아니고 어머님들 특수학교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일반 학교는 그 점심시간에 막 하고 떠드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사실 애들이 말을 못하다 보니까 한순간도 그렇게 떠드는 소리가 안 나와요. 학교 밖으로. 정말 쾌적하고 학교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주택가에 정말 어울리는 학교가 특수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시험에 크게 직접 따라가든지 아주 제가 이런 말 죄송한데 주민들이 어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수학교가 생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누가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잠깐 강서 특수학교 말씀을 드리자면 강서의 특수학교는 공진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폐지된 곳이에요. 그러면 학교 자리에 학교를 세우는 것은 주민 설명의 거리도 안 돼요. 그냥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라고 하도 난리들 피니 설명회를 2차례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3년에 행정교육을 했습니다.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갑자기 2015년에 그 강서구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아시죠? 최순실 국정위원장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 공진초등학교에 한방의료원을 짓겠다고 자기의 선거 공약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그런데 교육청에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내 맘대로 저 학교 자리에 특수학교 짓겠다는데 그거 못 짓게 하겠다. 내가 저기다가 한방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그걸로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한 거죠. 보건복지부를 시켰어요. 2억을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이 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한방병원을 밀어붙여라. 보건복지부가요. 교육부나 교육청 땅에다가 한방병원을 짓겠다고 용역을 하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 단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 땅에다가 2억 들여서 조사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물어봤어요. 당신들 땅도 아니고 교육청 땅인데 학교 지을 교육청 땅인데 당신들이 뭔데 2억을 들여서 그런 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마음이래. 자기네들 돈이니까 어디다 써도 상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하느냐 상관을 보건복지부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여기저기 다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우리 고발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뽑아놔서 진짜 나라에 도움 안 됩니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어제도 주민들하고 자기 엄마들하고 싸움을 딱 붙여놓고 본인은 중간에 살짝 빠져나왔어요. 그 주민들 얘기할 때 막 분위기 돋궈놓고 엄마들이 방방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정치인 잘 뽑아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라 분열되고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를 보시면 이거 누르면 되나요? 네, 옆으로 방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여기 서울시 농성장에서도 뵌분 있는데 서울시 저희가 작년에 41일간 농성한 건 아시죠? 그래서 26분의 어머님들이 삭발을 하고 서울시에다가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가지를 요구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이런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주거 서비스였어요. 주거 서비스는 왜냐하면 장애인이 주거를 들어가면 주거 안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낮동활도 해야 되죠. 거기서 먹고 자야 되죠. 먹고 자려면 또 연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는 주거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주거 서비스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또 고용 서비스는 뭐냐면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이 50% 정도예요. 그런데 지농맹, 지체, 농, 맹 이쪽이 80%를 넘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는 10%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 낸 게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에 대해서 고용 서비스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일상활동 서비스가 있잖아요. 일상활동 서비스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주간보호, 보호작업장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세분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맨날 주간보호 아니면 보호작업장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을 세분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간활동이라고 해서 일반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끝에 요것만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들입니다. 주간보호하고 뭐 요양기간 이 정도밖에 없죠. 그거를 이렇게 4단계로 만들고 이거 고용 서비스도 보호작업장에서 이렇게 4단계를 만들고 주거 서비스도 다양화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마지막 단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간활동 일반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주간활동 서비스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활동보조 서비스인데 활동보조 서비스는 1대1입니다. 그런데 주간활동 서비스는 2대1, 3대1, 4대1까지 가능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간활동 서비스는 하는데 일반인들하고 섞어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하는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이거를 뭐냐면 성인뿐만이 아니라 아동치기부터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야 사회에서 우리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이걸 시스템적으로 갖추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활동 일반 그룹이 있고요. 주간활동에 발달장애인만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하고 주간활동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냐면 반은 주간보호 주간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반은 안에서 주간보호처럼 하면서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절반 이상은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섞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주 중증들은 나가기가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중복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병의원 요양기관과 더불어서 간호사를 깔려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복합적인 서비스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용 서비스도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 저희가 말에 서울시에서 3억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부모연대에서 3억을 받아서 커리어 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이 직업에 들어가서 잘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노동부나 교육청에서 작고치를 붙여줍니다. 처음에 취업을 할 때. 그럼 작고치를 붙여주는데 3주나 7주 정도를 붙여줘요. 그 다음에 작고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자, 그 다음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발달장애인이 언제 잘리는지. 그리고 최장 11개월이면 잘려요. 그리고 놉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고용 서비스는 저희가 뭘 얘기하냐면 이 일반 고용 같은 경우는 베어베타 같은 기업이에요. 베어베타는 일반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도 아닙니다. 베어베타 같은 기업이 베어베타 아시나요? 경쟁장애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배치 지원 고용이라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어머님들 활동 보조 서비스 받고 계시죠. 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주간 활동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주간 활동은 쓰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 자, 음악을 하고 싶은 친구들 모이세요 해서 뭐 서너 명이 모여서 나는 음악을 하면 음악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는 음악 치료를 해요. 음악 수업을 해요. 그리고 체육 수업을 하고 모든 수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원하는 수업을. 거기다가 잡코치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쓰고 있는 활동 보조 서비스 바우처를 우리 아이가 잡코치를 들어갈 때는 항상 붙이는 거예요. 3대1, 4대1, 2대1, 3대1, 4대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래서 롯데마트에다가 근무한다. 그러면 롯데마트에 입사한 날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잡코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가 왜 되냐면 일반 기업이 100명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2.8명, 8% 지금 2.7에서 8으로 늘린다는데 그러면 약 3명을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럼 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 고용 부담금을 5천만 원을 냅니다. 제가 아는 기업이 106명인가 그런데 작년에 5천만 원 넘게 냈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발달장애인들은 1, 2, 3급 중증이기 때문에요. 다른 그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2배를 쳐줍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 2명을 고용하면 우리 아이가 1명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또 중증이라서 하루에 4시간만 근무를 하면 이걸 하루 1명 고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오전에 2명,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해도 이게 2명이 되는 거예요. 지체장애인들이 만약에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한다면 1명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2명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지금 반만 해도 되는 거에다가 중증인에서 또 2배 쳐주죠. 그러니까는 일반 지체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고용하면 4배의 효과가 납니다. 즉 100명이 되는 기업이 5천만 원의 부담금을 안 내려면 우리 아이들을 아침 저녁으로 1명씩만 고용을 하면 부담금을 안 내요. 그래서 결국은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월급을 주면 5천만 원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3천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데 고용 안 하겠어요? 근데 왜 고용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 우리 발달장애인이 기업에 들어가면 방해가 됐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 친구들을 보살피려면 또 직원이 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원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동 보조 서비스 가지고 잡코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와서 애들도 다 맡아준다는데 하다못해 기업에 있는 마당에 풀이라도 뽑으라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3천만 원 세이브가 되는데 올해 저희가 홈플러스에 43명 고용시켰어요. 43명. 근데 그 친구들이 43명 고용된 친구들이 경증장애인이 아닙니다. 자폐성장애도 있고요. 심한 중증장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홈플러스는 앞뒤 안 봅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우리가 3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시키자 해서 정사원이에요. 취업을 한 번 내면 정규사원이에요. 본인이 2년이 지나서도 내가 계속 다니겠다면 그냥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 인턴을 시켜서 취업을 시킵시다 그랬더니 필요 없대요. 그냥 일단 취업을 시켜놓고 계약서 쓰세요. 그래서 아니 괜찮으실까요? 한번 애를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지금 벌금 20억을 내게 생겼대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카운트다운이 되면 그 돈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가 급하니까 회장이 난리가 났대요. 왜 이 고용부담금을 내는지 안 내는 방법을 생각을 하라 그랬대요. 아니 우리 애들 고용하면 한 7, 8천만 원이면 끝날 거를 자기네는 20억을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4배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70만 원 정도씩 주면은 한 사람의 월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2배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2배에다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4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회장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고용부담금 당장 줄이라고 하니까 당장 계약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러들여서 이틀 만에 뭐 저기 무슨 고용에 무슨 이런 훈련도 안 해보고요. 그냥 그 친구들 계약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직업에서 몰랐어요. 회사에서. 그냥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자기 고용을 하면 방해가 되니 그냥 벌금을 내고 말자라는 게 이 기업들의 주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커리어 플러스를 받아서 기업에 취업시키기 시작했잖아요. 소문이 나나봐요. 기업에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아이들 좀 붙여달라고. 그런데 문제는요. 어머님들이 애를 안 내놔요. 미치겠어요 정말. 어머님들이 애를 안 낳습니다. 이게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중간보호나 그다음 보호작업장에서 빼내면 다시 못 들어올까 할까봐 안 내놔요. 우리 아이들이 또 기업에 들어가서 무슨 고생을 할까봐 안 내놔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호작업장은 5만원에서 15만원 받아서 제일 많이 받는 친구가 한 25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취업을 하면 70만원 넘게 받아요. 우리 아이들도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70만원 넘게 받고 저희가 커리어 플러스는 어떻게 하냐면 4시간을 회사에서 공부를 하면 나머지 4시간은 취미활동을 합니다. 그 4시간에 대해서 책임져줘요. 우리 아이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면 주간활동 서비스로 또 선생님을 고용해서 4시간 동안 프로그램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늘의 복지관도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복지관이라고 운영해서 취업을 나가는 친구들은 복지관에서 아침 저녁으로 반나절씩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요구할 생각이에요. 지금 서울시청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나가는 친구들은 반나절에 복지관 프로그램 돌려요. 그러면 안심하고 4시간 나가서 일하고 4시간은 프로그램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4시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 프로그램은요 여기서 오후에나 오전에나 문화센터처럼 90분이나 2시간짜리 수업 하나만 있으면 하루 몇 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씩만 하라는 거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로. 그러면 우리 애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게 있어요. 잡코치 우리가 만약에 그 주간을 보호나 이런 데 있던 친구들이 보호자업장에 있던 친구들이 직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22일 88시간 동안 나갑니다. 그러면 88시간에 활동보조가 있잖아요. 또 가장 여기서 거짓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어머님들이 활동보조 부정수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활동보조를 본인들이 쓰신다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안 내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도 안 내놔. 이러면 정말 취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사회 밖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니 취업에 나가면은 중앙정부로부터 4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나오는 거는 아시죠? 추가 시간. 우리 아이가 직업에 나가는 순간 쭉 나갈 때 쭉 계속 취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40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88시간 중에 40시간이 나오니까 내가 내놓을 시간은 48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청 농성이 끝나고 구마다 농성을 하면서 30시간 추가 시간 요구한 거 아시죠? 서초구도 지금 현재 30시간 추가 시간 받고 있으세요? 받으신 분 있으세요? 성인은 받습니다. 성인인데 주간보호나 평생교육을 가지하는 성인은 신청하시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도. 제가 작년에 서초구청에 정원농성 들어가서 부처장님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현재 서초구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주간활동 서비스, 특히 직업에 나가는 쪽으로 먼저 이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울시하고도 하고 있어요. 서울시하고도 구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라. 직업에 나간다고 하면은 50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에서 25시간, 서울시에서 25시간, 그럼 50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50시간에다가 직업을 한다고 하면 또 중앙에 40시간 내려오잖아요. 그럼 90시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내놓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더 이상 시간 안 내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키는데 걸림돌들을 생각합니다. 일단 어머님들이 아이를 안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활보 시간을 안 주십니다 하면 활보 시간을 가능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 봤던 거 말고 따로 확보를 하는 방법을 찾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업장을 설득을 했어요. 강서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업장을 설득을 해서 저희가 그 보호자업장에 있는 친구들을 밖으로 내보내셔서 취업을 주시면 우리가 보호자업장에다가 어떤 베네핏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보호자업장에 키우는 그대로 놔두고 친구들을 반나절씩 빼서 지금 지하철 메트로 청소 영역 작업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1급 자폐성 장애 아이예요. 지적 장애도 1급입니다. 말을 전혀 못해요. 신호도 구별을 못하고. 그런데 강서에 이제 저희 부대표 따님이 있는데 따님도 그거보다는 조금 낫지만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 아시죠? 1급이 어떤지. 그 친구가 이번에 보호자업장에 나와서 서울 메트로로 왔어요. 그랬더니 박수 치고 뛰어다니고 소리 내는 통에 역사 있죠? 지하철 타는 곳. 거기서 1시간 만에 쫓겨났어요. 하도 뭐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보다 안 돼서 걔를 빼내서 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재능 하나 발견했어요. 분류.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 이거 분류하는데요. 일반인보다 더 잘한대요. 신났대요. 보면 눈이 벌게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아침에 눈 뜬다 그런 다음에 나 메트로 언제 갔냐. 메트로 언제 가? 청소해야 돼. 이러고 다닌대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자기 딸이 이럴 줄 몰랐대요. 사실은 자기 딸은 실패할 각오를 하고 자기 딸같이 심한 아이를 내놔야 강소의 어머님들이 아이를 내놓을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내놨대요. 그런데 아이가 이 청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끝나고 오면은 너 청소했기 때문에 오늘은 돈 주면서 네가 청소해서 돈 벌었어. 이걸로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사 하고 슈퍼에 가서 하나 들려갖고 온대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가리키고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그 청소 메트로에 보낸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자기 아이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놀랍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 커리어 플러스가 대박이 났어요. 3억을 받았는데요. 100명에 가까운 친구들을 취업을 시켰어요. 100명 하려면 보호자업장 5개 이상입니다. 보호자 5장 이상 하려면요. 15, 2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최소한. 그런데 우리가 3억으로 100명에 가까운 아이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보호자업장 가봤자 5만원, 10만원, 15만원, 최대 25만원 받아요. 우리 지금 취업한 애들은 모두 다 70만 넘게 받습니다. 4대보험 다 들고요. 일석이조인데 서울시가 난리 났어요 지금. 커리어 플러스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제가 작년에 시장님한테 바지끈을 잡고 매달려갖고 울고불고 해서 그 3억을 타냈는데 올해 이 성과가 너무 좋아서 성과 발표를 하고 내년에는 5억으로 예산을 늘려주고 내년에도 성과가 좋으면은 내후년부터는 4개 구역으로 확대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4개 구역이 잘 되면 전 구마다 한 개씩 해서 확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경남에서 2년간 발달장애인들 600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 경남에서 일단 성공한 사례를 저희가 들고 온 거예요. 임적설 대표님이 외국에서 이 사례를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프로젝트 서치라는 현장 취업이죠. 그게 뭐냐면 따로 취업장을 보호작업장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 회사에 직접 취업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크라상이나 이런 데서도 빵 싸는 거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 취업을 시킨다고 해서 프로젝트 서치 현장 직업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는 게 저희가 이 고용 서비스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가장 주력 사업으로 이 고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야 정부도 살고 우리도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우리 아들이랑 살기 싫어요. 미치겠어 아주. 매일매일을 괴로워요. 그래서 전 사실은 제가 향림원이라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생활시설하고 제가 4년을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결국은요, 향림원이라는 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중복장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들 증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중복장애 같은 경우에는 쌌다고, 대소변을 쌌다고, 아랫돌을 벗겨서 추운 겨울에 베란다에다 버리라고 30도씩 내놓는답니다. 싸지도 못해요. 이런 게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은요, 아무리 좋아도 나빠요. 왜?
아무리 좋은 시설도요, 밥을 제일 잘 먹이면 그 시설은 최고의 시설입니다. 밥만 잘 먹여도 최고의 시설이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 인원수, 생활시설에 고용되는 인원수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됩니다. 그 청소하고 빨래하는 시간만 해도 아이들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 생활시설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생활시설 가면요, 밥 잘 먹이는 것만 해도 그 시설은 최고의 시설이고요. 생활시설에 가면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애들 눈빛이 멍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멍합니다. 약을 많이 먹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멍해요. 그래서 생활시설에 들어가면 딱 그 발을 딱 들이는 순간부터 답답한 공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는 도저히 못 느꼈어요. 교육 아무리 있어도.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생활시설을 안 넣으려고 하면 저희가 주거 서비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주거 서비스를 이야기한 게 뭐냐면, 호주의 클러스터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역에 자리폼을 놓습니다. 자리폼을 몇 개를 놓고요. 거기에 가운데 센터를 설치해서 이 자리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 서비스를 저희가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양천구에서 자리폼을 합니다. 충영복지관이 서비스를 따갔어요, 현재.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맨날 발달장애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득 기준. 이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상한 게 뭐냐면 총 10채 중에서 5채는 소득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5채는 소득 기준을 적용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5채는 뭐냐면 임대아파트잖아요. SH에서 임대아파트를 줍니다. 그 5채가 양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서울시가 양천에다 지정을 한 겁니다. 5채는 어떻게 하냐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1가구, 2가구, 3가구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나눠요. 1가구, 2가구, 1가구는 뭐냐면 1가구, 2가구는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그냥 자코치가 주거코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기적으로 들려서 이 친구를 어떻게 지내는지 빨래도 좀 해주든지 반찬만 싸다 준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1인 가구입니다. 2인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1인 가구보다는 조금 기능이 떨어져서 서로 의지해 살아야 되고 조금 더 자주 가봐야 됩니다. 같이 먹고 자진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낮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금전적인 관리까지. 그 다음에 문제는 3명이에요. 3명은 뭐냐면 죽어도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3명의 거주 코치 2명이 붙습니다. 같이 먹고 자요. 기존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룹홈은 4명에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만, 우리가 말하는 똑똑한 경쟁할 애들만 선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문제 행동이 있는 중증까지 다 뽑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3명의 자코치가 2명이 붙고요. 중간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는 A 그룹홈에 있는 순이가 아침에 주간보를 가고 도리는 보호작업장을 가고 그럼 활동부자가 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모든 이 친구들의 모든 센터에 이 10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24시간을 설계를 하고 이 선생님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누가 선생님이 아프면 또 한 명 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모두 조정하는 중간에 센터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데 자 문제는 5채는 소득 수준이 없어요. 국가에서 집을 줍니다. 5채는 집을 안 줘요. 소득 수준이랑 상관이 없는 대신에 집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5채는 부모들이 전세금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나눠서. 그래서 내가 전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하는 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주거 코치라든지 이런 거는 나라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 시스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 그러니까 수급자가 들어가는 5채는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집이. 아시죠? 임대주택. 조그매요. 조그만 집에 방 조그만 거 3개 놓고요. 우리 아이들 미쳐요. 우리 아이들은 일단 좁은데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서울시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이 좀 넓어야 된다는 서울시에서 그런 집은 불가한 거예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들이 집을 갖고 들어가자. 그 대신에 소득 수준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명인데요. 3명이 신청하는 순서 중에서
우리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손든 사람이 먼저예요. 왜? 3명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생을 맞추기가. 내가 쟤를 때릴 수 있고 제가 얘를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합이 맞아야 되지만 부모들도 합이 맞아야 돼요. 이 합을 맞추는 것을 사실 정부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이 3명이 모여서 손들어요. 저희 3명이서 같이 한 집에 들어갈래요. 이러면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마음이 있는 사람 맞으면 들어가 보려고요. 저희 아이부터. 그래야 서비스가 뭐가 부족한지 알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3명 안에 들지 안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신청해 보겠다고 내가 막 이랬는데 문제는 이제 양천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사실 너무 멀어요. 양천구에서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번 주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얘기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처음에 실시가 됐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저희가 할 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면 서비스가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서울시를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서비스가 부족하니 서비스 더 내놔야 된다. 이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복지관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복지관들은 서울시에서 그냥 예산만 원씩 받아서 운영하는 데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모자라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데 모자라다 그러면 이렇게 모자란데 어떻게 우리 애들을 이렇게 환경에 놔두느냐 이렇게는 못 산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주거 서비스에까지는 역량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저희가 또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만 해도 저희가 참 운영하기 힘들어서 현재 주거 서비스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도 보시면 거주 장소만 저희가 이게 보통 1인 주택이에요. 거주 장소만 하고 그 다음에 거주 장소에 관리 서비스 있죠. 뭐 건물 수선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건 뭐냐면 돈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개별 지원은 뭐냐면 체험 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도우미 같은 걸 파견할 수 있죠. 집안 청소라든가 쓰레기같이 하고 다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도우미 같은 걸 파견합니다. 이거는 식사까지 다 파견하는 거죠. 반찬을 만들어다 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먹고 자고식이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뭐냐면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간호사까지 파견하는 거죠. 그 센터별로 한 명씩 간호사들을 고용을 하면 그 센터에서 여럿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를 파견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스웨덴을 이번에 갔더니요. 중복장애인들의 집에 거기는 그룹홈이라고 하면은 6명 이하만 할 수 있어요. 6명이 넘어가 7명부터는 그룹홈이라는 게 7명이 넘어가면은 생활시설로 해서 불법이에요. 6명인데 6명이 한 집에 사는데 그 한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집이 아닙니다. 6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집마다 각자 밖으로 나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또 2개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안에 있는 출입구를 막아버리면 자기 혼자의 개별집이 돼요. 그런데 안에 있는 출입구를 열면 공동생활처럼 밖으로 나가서 공동 거실도 있고 공동 부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에도 개별 부엌이 있어요. 개별 화장실이 다 있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거주용의 그런 그룹홈이라고 하더라고 자기네는. 저희가 보면 그룹홈이라기보다는 그룹하우스예요. 하우스가 6개를 모아놓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개별 출입구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에 대해서 고용된 인원이요 13명이에요. 스웨덴에 가니까. 한 명은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스웨덴이 우리하고요. 그렇다고 뭐 소득 수준이 10배 이상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서비스가 10배 이상 차이 나요. 스웨덴은 LSS라는 법에 의해서 발달장애인, 그 다음에 중복장애인 이 2가지 부류에 대해서는요. 발달장애인은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이나 우리가 말하는 발달장애인이나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중복장애인 이렇게 3그룹을 나눠서 이 3그룹에 대해서는 모든 걸 보장을 합니다. 가장 살기가 힘든 진단이라는 거를 증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천정금은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발달장애에 대한 복지가 가장 미흡합니다. 저는 이거 부모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왜 운동을 안 해서 그동안 너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스웨덴은 그래도 앞에서 조금 뭐 난리치고 싸운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애에 대한 그런 지원이 계속 확대될 때 발달장애만 그냥 밑바닥이었던 거예요. 부모들이 운동을 안 해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게 보시면 저희가 주거정책인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 주거정책을 왜 그러냐면 자꾸만 생활시설에 넣고요. 자꾸만 미리부터 공동가정에다 넣습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생각해서. 그런데 외국에 가보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혼자서 잘 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활시설에 가보니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남자애들끼리도 별의별 일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며칠 전에는 그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시설에서 하나 들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 뭐 이런 데서 하여튼 그 경기도 무슨 시설을 고발을 하고 뭐 난리를 쳤더라고요. 보니까 중학교 남자애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을 들어간 거죠. 시설을 들어갔는데 그 중학교 남자애가 그 같이 자고 있던 남자애한테 자기 엉덩이에다 자기 성기를 부볐대요. 그래서 유사성의 행위로 얘가 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들이 발견하고 선생님들이 바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이걸 인권센터에서 듣더니 인권센터 갑자기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센터에서 이 학생을 바로 분리시켜서 이 시설에서 내보내라. 아니 갈 데가 없는데. 그리고 저는 중학생이면 사실 강간도 아니잖아요. 저는 유사성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쳐야지. 물론 무조건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잣대를 갖다 대서 얘 쫓아내라.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무리 인권센터라고 해도 부모의 마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왜? 내 자식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자식도 남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됐다고 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내보내라. 그래서 제가 인권센터하고 대판 붙었어요. 저 원래 인권센터하고 잘 지내거든요. 저도 그 생활시설에 인권침해의 꼴을 못 봐서 맨날 인권센터를 불러서 같이 쳐들어가고 뭐 이랬는데 이건 갖고 제가 인권센터하고 대판 붙었습니다. 당신들도 어미 입장에 한번 대봐라. 그런 일 한번 했다고 맨날 쫓아내면 우리 애들이 버텨야 되는 누가 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애들이 이런 과정을 대부분 아이들이 겪습니다. 겪어가면서 주거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환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선배치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얘를 한번 혼자 살려보는 거예요.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2명을 살리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3명을 넣고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밑에서 한번 들어가면 못 올라가요. 그 단계를. 그래서 위에를 배치를 시켜서 선 배치를 시켜놓고 안 되면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애들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 배치 후 훈련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뭐 둘이 사는 사람, 셋이 사고 여기는 뭐냐면은 중복장애인들. 그래서 간호사가 배치된 모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 죄송한데 지금 양천에 있는 그 모델은 중복장애에 있는 지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에 휠체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정을 못해요. 단 독립 주거 형식에서 3명이 연합해서 왜 본인 어머님들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집을 갖고 들어오는 케이스 있죠. 그 집을 갖고 들어오는 케이스에서 본인들이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집을 준비해 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휠체어가 들어간 집을 마련을 못해요 현재. 근데 원래는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련을 못한다 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집을 마련해 놓은 방법으로 저희가 방법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주간활동 서비스로 주거 커치도 가능해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주간활동 서비스는 저희가 반드시 정착시켜야 돼요. 왜? 이게 발달장애인의 개인 예산제로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개인 예산제는 뭡니까? 나한테 바우처를 주면요, 내가 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금 경남에서 엄마들 연락해서 와서 얻어낸 게 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 보조를 얻어냈어요. 6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폐성장애인, 행동이 심한 자폐성장애인에 대해서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댄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누워있는 장애인만 됐지. 경남 엄마들 열심히 싸우더니 김해에서 24시간 얻어냈습니다. 폭력성 있는 아이들, 발달장애인들. 거기에서는 그래서 24시간 활동 보조를 쓰니까 활동 보조를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코치를 다 이제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도 24시간 다 못 써요. 왜냐면 둘이서 3명이서 같이 살면은 이게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70%밖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30%가 남거든요. 70%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시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명 4대1이면 0.7시간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0.3시간이 남잖아요. 24시간을 줬는데 0.3시간이 30%가 남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집단 케어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 30시간을 어떻게 3분의 1, 0.3시간을 어떻게 썼냐? 임대료 해당했습니다. 그 돈을. 그 김해하고 타협을 봐서요. 24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 중에 남는 시간은 임대비로 전환을 해라. 그래서 임대비로 전환을 했어요, 현재. 그러면 이 친구들은 활동 보조 서비스하고 주거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동 보조 서비스로 주거 코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건 지금 현재 부양 의무제 때문에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간활동 서비스가 저희가 지금 어머니들이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약하시다 보니까 이걸 잘 안 써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써줘야 이거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정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 갖고 나중에는 뭐까지 썼다? 지금 임대료까지 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간활동 서비스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걸 늘리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 왜? 주간활동 서비스가 늘어나면 활보가 약해져서 그들의 수입이 줄어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지금. 활보 예산에서 주간활동 서비스 예산 못 가져간다고 난리예요. 나 참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생긴 서비스인데 그 이익 때문에 난리인데 돈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악착같이 지키려고 해요. 이게 저희의 미래라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선진국들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간활동 서비스밖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안 하려고 해요. 왜? 그 활동보조 서비스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그건 저희가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라는 게 2005년 처음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가 활동보조 서비스 바우처거든요. 활동보조를 받으면 내가 주간활동에서 쓸지 활동보조에 쓸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뭡니까? 활동보조는 1대1, 주간활동 서비스는 2대1, 3대1, 4대1. 그래서 2대1, 3대1, 4대1 주간활동 서비스는요, 부정수급이 없어요. 왜? 우리 아이 혼자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주십시오 할 때는 이건 부정수급이 없다라는 걸 전제를 따라서 예산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활동보조 서비스에 우리가 예산 늘려달라고 하면 맨날 부정수급 탓합니다. 근데 주간활동 서비스는 그게 없어요. 거기다가 주간활동 서비스는 월급제로 지급합니다. 왜? 2대1, 3대1, 4대1 하니까 내가 빠졌다고 해서 이 활동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용자 입장에서는 월급으로 이거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고용된 입장에서는 더 좋아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를. 안정적이에요. 매일매일 시간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2명에서 4명인데 저희가 이거를 개별을 할 경우가 있는데 개별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중증이에요. 중증이라서 우리도 그룹 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러면 2대1, 3대1 그룹에 끼는 거예요. 그게 2대1, 3대1 그룹에 끼는데 어떻게 하냐면 3대1 그룹이 있다. 그러면 3대1 그룹에 내가 끼면 4명이 되잖아요. 이용자가. 그 대신 내가 내 활동 보조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4대2가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3대1에서 나도 들어가고 내 활동 보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4대2가 되잖아요. 그럼 나도 그룹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 애들도 사회적인 인간이라서 누군가하고 어울려야 돼요. 중증이라고 맨날 혼자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아이들도 그룹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게 이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에다 신고합니다. 나도 이거 활동보조 서비스 기관에다 신고를 해요. 나도 주간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1+1 발달장애 한 명에 활동보조인 한 명 이렇게 해서 날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뭐 모든 걸 결국은 뭐냐면요. 그 주간활동 서비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못하는 게 없다. 보시면 뭐 원예도 있고 레포츠도 있고 댄스도 있고 뭐 뷰티도 있고 맛집도 있고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지금 가장 좋은 거는요. 뭐냐면은 저희가 서비스를 해보니까 주간활동 서비스가 문제가 뭐냐면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서 이걸 다니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볼링장, 탁구장, 노래방, 당구장이에요. 낮 시간에 손님이 없는 데들. 이런 데는요, MOU만 맺으면 저렴한 가격에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로 그렇게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노래방 이런 걸 돌아다니 타는데 의외로 애들이, 우리 발달장애들이 좋아합니다. 놀러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과제빵, 뭐 화장하기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체육형도 있죠? 그래서 체육형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직업형이에요. 커리어 플러스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커리어 플러스는요, 직무 분석을 하는데 지금 커리어 플러스 센터장이 특수교육 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증 친구들을 딱 보더니 처음에 그 고용공단에서 잡코치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왔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중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용공단에서는 경증만 했습니다. 아주 경증만 했어요. 제가 그 동대문에 있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그렇게 저희가 몸싸움까지 하면서 쎄빠지게 만들어서 해놨더니 진짜 경증만 들어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에 정말 우수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보냈더니 떨어졌어요.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만 하던 고용공단 잡코치가 커리어 와서 플러스 와서 딱 보니 자기네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친구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황하더래. 어쩔 줄을 몰라서.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특수교사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돌려서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 친구들하고 잡코치하고 3일간 놀러 보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으라고. 보냈더니 3일 동안 이제 좀 파악도 하고 좀 친해져서 온 거예요. 그리고 메트로에 파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메트로에서 청소 영정차한테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커리어 플러스는. 그리고 고용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커리어 뱅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면 어느 직종에 실패하고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직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낼지를 다시 해요. 그래서 고용에 실패하고 돌아온 친구들까지 같이 넣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직업에 보낼 수 있는 그 친구들의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의지입니다. 저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부모들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니까 우리가 우리 애들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직업에는 저희가 삼각형을 그려보면요. 제일 꼭대기, 삼각형 그리니까 제일 꼭대기가 뭐냐면 경증 아이들이잖아요. 경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히 자꾸만 부모다 보니까 우리 아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씁니다. 제가. 근데 경증에 대해서는 세 군데가 달라들었어요. 저희가 아시는 베어베터 유명하잖아. 저 베어베터 진짜 칭찬하고 싶어요. 왜? 나라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개인 회사예요. 개인 회사가 오너가 이제 그 이진희 씨라고 자폐아의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어베타, 그 다음에 노동부의 고용공단, 서울시 교육청까지 해서 세 군데가 서로 경쟁애들에 대한 직업을 하겠다고 달라들었어요. 거기 장난 아니야, 경쟁률이. 왜? 좋은 애들은 첫코치에 별로 필요도 없이 취업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뭐라고 하면 자기네들의 어쨌든 그 점수를 위해서 능력을 보여줬다는 그 위에다 보고하기 위한 보고용으로 이 경증의 아이들을 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 경증에 제일 꼭게 있는 경증들은 니네 세 군데에서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그 밑단계를 합니다. 커리어 플러스는 차별화됐다는 거죠. 그 밑단계를 하면 그 밑단계는 뭐냐? 위에 단계는 뭐였어요? 자코치가 3주에서 7주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쭉 붙어야 돼요. 그 친구가 실업하는 날까지 쭉 붙어야 되는 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안 붙어도 되는 친구들은 세 군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붙여간다. 그 대신에 예산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예산이 뭡니까? 주간활동 서비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등회 판정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등회 받은 경계선 아이들은 가장 경계선 친구들이 취업을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코치가 없어요. 왜? 활동보도 서비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못 붙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내년에 요구를 합니다. 등회 판정을 받은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에 나갈 때는 88시간을 서울시에서 내놔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취업하는 순간까지 붙여라. 그런데요, 그 회사를 들어가 보면 저희가 처음에 경계선 친구들을 자코치를 붙여서 넣었더니 이 친구들이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느 순간 자코치 니네 그 4명에 있는 8명 왔는데 두 팀에 뭐 자코치 3명 따라왔는데 너무 많아. 자코치 한 명만 들어와 얘기합니다. 그 친구도 이미 거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코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쭉 붙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켜보니까 안 그래도 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혼자 화장실 못 가던 친구들이 혼자 화장실 가기 시작하고 거기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서울시에도 그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가진 않을 거다. 자코치 어느 순간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통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회 판정을 받은 친구들이 한 달에 88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내놔라. 이게 저희의 내년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야 이 친구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복지관에 문화센터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는 여기 복지관이지만 저희는 주장합니다. 복지관에 있는 경증장애인들 밖으로 다 빼야 돼요. 취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복지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의 논리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도 분석을 하라 그래요. 복지관 중에서 중증을 많이 맞는 데를 예산을 더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문제행동 장애가 있는 도전적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있는 친구들을 복지관에서 챌린저 2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10군데 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소문났어요. 그거 부모연대에서 반대했다고. 저 반대했습니다. 그거. 왜 반대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한 이유는 10평에다가 그 평수가 너무 작아요. 10평에 발달장애인 5명 거기에다가 선생님 2분 그 다음에 뭐 50플러스님 뭐 이런 걸로 해서 보조사 3명 10명이 들어가요. 10평에 10명.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문제적 행동이 있는 애들은 굉장히 공간이 예민합니다. 넓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10평 안 된다. 30평으로 늘리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싸움에 붙었습니다. 저희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용된 선생님들이 아주 초급만 쓸 수 있는 그 임금이 나왔습니다. 아시잖아요. 도전적 행동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초급 그 사회복지사가 다룰 수 있나요?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붙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도전적 행동장애 프로그램이 월화목금만 합니다. 수요일 뺐어요. 도대체 수요일 왜 뺐냐고 따졌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힘들시대요. 그래서 수요일에 쉬어야 된답니다. 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힘들면 선생님 하나 더 붙여야 되는 문제지. 5명에 3명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수요일 안 쉬어도 됩니다. 근데 왜 선생님들 2명을 붙여서 2명이 힘들다고 수요일날 쉬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요일날은 우리 애들 힘든 애들은 그 집에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붙여라. 그랬더니 이미 올해는 수요일날 빼기로 지금 이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을 왜 붙이라고 하냐면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교육의 연속성에서 떨어져요.
저희 학교에서 맨날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월화수목금 실컷 교육시켜 놓으면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엄마가 망친다 교육을. 매일 듣던 소리시죠? 그런데 이번에 수요일도 빼래요. 그래서 우리가 따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다. 니네는 교육의 연속성도 모르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본 게 뭐냐면 평수는 올해 연말에 다시 조정하겠다. 두 번째, 교육은요 돈이 없대요. 제가 서울시 교육국장실을 바로 쫓아갔어요. 우리 애들 그 문제행동 있는 애들 아이들 놓고 지금 초급 사회복지사에 들어와서 뭐 사회복지사 그건 알아서들 하세요. 당신들이 뭐 치료비 내든지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우리 애들 손끝 하나라도 다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했어요. 근데 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청 아주 엄마들 쳐들어서 난리를 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냐요. 교육비 내놔라. 문제행동에 대한 강사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교육비는 서울시에서 직접 교육자들한테 지급해요. 제가 1,500만 원 내놓으라 했더니 제가 중간에서 이걸 뭐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서울시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고용해서 직접 그 교육을 하는 거라서 자기네가 오해했다고 나중에 사과를 해요. 그래서 연대 이제 정경미 교수팀이 저희가 문제행동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저는 그분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들한테 들으니까 정경미 교수가 유명하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천해서 했는데 교육이 너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문제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문제행동 친구들을 하루 종일 비디오 촬영을 합니다. 비디오 촬영을 해석을 통해서 해독을 통해서 문제행동 전문가들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처음에 5명을 다 발달장애 5명을 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초급 사회복지사들이 5명을 다 받으면 서로가 다친다.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명씩 받았어요. 2명 받은 데도 있고 3명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그 3명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다 익숙해져서 하면 2차로 2명을 더 투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싸운 결과로 어쨌든 3명 집어넣고 마지막에 2명 더 넣는다. 그 다음에 평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다. 그 교육에 대해서는 투입을 하겠다. 그 대신에 교육에 대해 수요일날 좀 쉬잖아요.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수요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의논해야 돼요. 저는 수요일에 쉬는 건 내년부터 못하게 할 생각이에요. 수요일에 쉬면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어머님들도 만약에 아이들을 보내고 장애인 자식을 보내고 시험이라도 하려면 수요일이 걸려서 시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쉬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10개를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저희가 이제 난리를 치니까 그 복지관에서 어머님들한테 전달할 때 이 프로그램을 부모연대에서 반대했다 이렇게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알맹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1인당 한 평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서울은 업무 제휴라 그래서 현재 치료 바우처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기관들 있죠. 그 기관들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간활동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